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축구협회 수뇌부가 역대급 공포에 질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감독도 물러나고 회장도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그걸로 끝날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이틀 뒤 출범하는 K축구 혁신위원회 때문이에요. 에이, 그래봤자 흔한 정부 자문기구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 혁신위는 축협이 그동안 써왔던 모든 치트키를 봉쇄하도록 설계된 축협 맞춤형 단두대나 다름없어요. 외부 개입을 막던 방패는 무력화됐고 협회의 은밀한 미실행정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던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가 이제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고 내부 서류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감독 한 명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의 권력이 유지되던 판때기 자체를 갈아엎으려는 게 진짜 목적이죠. 대체 이 라인업에 숨겨진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 후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배경에는 4년 동안 쌓여온 팬들의 분노가 있습니다. 마지막 봉사를 하기로 했다. 홍명보 감독이 부임을 수락하며 남긴 말이었는데 정작 연봉이 38억으로 알려지면서 이 말은 팬들 사이에서 38억짜리 봉사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홍명보는 결국 조별리그 탈락으로 무너졌죠. 팬들의 반응은 싸늘함을 넘어 통쾌함에 가까웠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권선징악이다 이런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크린스만 때도 그랬고 홍명보 때도 그랬습니다. 미실에서 감독을 앉히고 천문학적 연봉을 쥐어주던 축협의 방식이 결국 최악의 성적표로 돌아온 거죠. 그동안 쌓여왔던 팬들의 분노가 이번 한 번의 탈락으로 폭발한 게 아닙니다. 2024년 클린스만 경제, 아시안컵, 요르단전 참패, 그리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까지 4년 동안 반복된 실패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임계점을 넘어버린 거예요. 일부 팬들은 홍명보 전 감독이 탈락, 이후 이렇다 할 해명 없이 언젠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말만 남긴 채 조용히 물러난 모습에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사과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사라지는 모습이 그동안 축협이 위기 때마다 보여줬던 무책임함의 완결판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틀 뒤 이 몰락의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바로 K축구 혁신위원회입니다. 먼저 이 혁신위원회가 왜 지금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라는 역대급 황금 세대를 가지고도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참사를 맞았습니다.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한 조는 언론에서 역대급으로 해볼 만한 조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조였어요. 그런데도 조 3위로 밀려나면서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패하고 사실상 탈락이 확정된 다음 날 홍명보 감독은 도망치듯 사퇴를 발표했어요. 킴백 4초짜리 짧은 회견이었고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에는 공항 행사조차 없었고 귀국 이틀 만에 미국으로 다시 출국해버렸습니다. 선수단 불화설을 부인하면서도 정작 탈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끝내 내놓지 않았어요. 정몽규 회장 역시 월드컵 개막 2주 전부터 사퇴를 예고해놓고는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감독 한 명, 회장 한 명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실에서 감독을 뽑고 실패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자체를 향한 분노였죠.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탈락을 조직과 인사의 실패로 규정하며 실력보다 편가르기로 자리를 채우면 결과는 뻔하다는 취지로 축구협회를 정면 저격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스포츠 단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사실 국회도 이미 2024년 9월 국정감사 때부터 홍명보 감독의 계약, 기간과 연봉 같은 기본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축협을 질타해온 전례가 있는데 이번 참사를 계기로 그 해묵은 불신이 다시 한꺼번에 터져나온 셈입니다. 문체부는 축협에 대한 특별 감사까지 예고한 상태고요. 이쯤 되면 축협은 더 이상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겁니다. 정부가 나서고 국회가 나서고 대통령까지 나선 상황에서 예전처럼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태도를 반복했다가는 조직 자체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막다른 길에 몰린 셈이죠. 실제로 축구계 안팎에서는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계기로 축협 전반의 인적 쇄신과 차기 대표팀,
카렌탑 선임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는 7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K축구 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이름 자체는 담백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축협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할 만한 라인업이 짜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공동위원장 자리입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서 국제축구연맹 그러니까 FIFA 분과위원회 위원이 나란히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정부 수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이번 혁신위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축협은 위기 때마다 FIFA 규정상 제3자 개입은 안 된다는 논리를 방패처럼 내세우며 정부나 외부의 개입을 차단해왔어요. 감사원 감사든 국회 국정감사든 이 논리 하나로 상당 부분을 비켜갔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문체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으로 앉아서 FIFA 소속 인사인 박지성과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어놨거든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FIFA 인사와 손잡고 움직이는 모양새를 갖춘 셈이라 축협이 그동안 즐겨 쓰던 방패 논리가 애초에 통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된 겁니다. 게다가 이 혁신위는 문체부가 직접 발표하고 직접 주관하는 기구입니다. 축협이 자체적으로 꾸린 자문단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한시적 기구라는 점에서 무게감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이 라인업의 진짜 무게감은 위원 명단에서 나옵니다. 이영표 해설위원과 박주호 해설위원, 이 두 사람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냥 유명한 은퇴 선수라서 뽑힌 게 아니에요. 이 둘은 축협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러왔던 인물들입니다.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박주호는 당시 정해서 전력강화위원장의 요청으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유럽 축구 흐름을 잘 아는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정작 홍명보 감독 내정 소식을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속보기사로 접했습니다. 당시 유튜브 방송을 녹화하던 도중 제작진이 홍명보 감독이 내정됐다는 속보를 전하자 박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진짜로? 라고 되물었어요. 5개월 동안 전력강화위원으로 무보수 활동을 해온 방사자조차 최종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뉴스로 통보받은 셈이었죠. 이 장면이야말로 축협 미실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촌극이었습니다. 결국 박주호는 위원직을 그만두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무슨 학급 반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국가대표 감독을 투표로 뽑더라. 지난 5개월이 허무했다.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50만을 넘기며 축구계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협회는 비밀 유지 협약 위반을 이유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했을 정도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다른 전력강화위원조차 너무 과하게 말한 게 있긴 하나 사실이다.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인정했을 정도예요. 이영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홍명보 선임 직후 KBS와 JTBC 인터뷰에 잇따라 출연해서 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내정 과정을 보면 절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대한축구협회 거듭. 행정적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다라는 말까지 남겼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축구인들은 축구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나 자신도 행정가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라며 스스로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습니다. 절차상 결함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협회의 폐쇄적 의사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인물이 이번엔 반대로 그 구조를 뜯어고치는 자리에 앉은 겁니다. 여기에 박지성 공동위원장도 언론과 SNS를 통해 축협의 폐쇄적 운영과 대표팀, 전술 부재를 꾸준히 지적해온 인물이고요. 사실 이 세 사람은 역할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박주호는 전력강화위원으로 직접 참여했다가 내부의 미실행정을 몸으로 겪고 폭로한 현장 내부 고발자에 가깝고, 이영표는 절차상의 결함을 방송에서 조목조목 짚어낸 논리와 절차의 비판자 역할을 했습니다. 박지성은 FIFA 분과위원이라는 직함이 상징하듯 국제축구 행정의 기준을 아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상징이고요. 세 사람이 각자 다른 각도에서 축협을 두들겨왔던 셈인데 이제 이 세 개의 칼날이 한 위원회 안에 동시에 들어와 앉은 겁니다. 축협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부담스러운 조합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이미 공개적으로, 그것도 가장 파급력 있는 방식으로 폭로했던 당사자들이 이제는 혁신위원회라는 공식 권한을 가지고 내부를 들여다보게 됐으니까요. 실제로 한 언론은 이번 혁신이 출범을 두고
정몽규, 홍명보 비판했던 박지성이 영표, 박주호, K축구 메스 잡는다는 제목을 뽑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비판자들이 심판자로 전환됐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뜻이겠죠. 여기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승희 축구협회 전무이사, 조현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유영근 변호사, 김대희 부경대 교수까지 총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체육계뿐 아니라 법조계, 학계 인사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구성이에요. 특히 유승민 회장이 직접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과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예산 문제로 날을 세우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유승민 회장 체제에서 양 기관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회복된 상태예요. 그 덕분에 이번 혁신위는 정부와 체육, 상급기관, 축구계 인사들이 한 테이블에서 협조하는 구조를 자연스럽게 확보한 셈입니다. 축구계 내부 인사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법률적, 행정적 관점에서 감시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들어간 구조입니다. 그동안 축협 내부에서만 돌아가던 의사결정 과정이 이제는 외부의 현미경 아래 놓이게 된 셈이죠. 특히 김승희 전무이사가 축협 소속으로 참여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축협 내부 인사가 아예 배제된 게 아니라 내부 인사도 함께 앉혀놓고 외부의 감시와 내부의 협조를 동시에 끌어내려는 구조로 보이거든요. 지난해 감독 선임을 몇몇 인원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던 방식과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혁신위원회가 실제로 손을 대려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K축구 거버넌스 개선이고 여기에 유소년 선수 육성 체계 정비와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도 함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유소년 육성 체계는 그동안 한국 축구가 계속 지적받아온 약점이었죠. 황금 세대 이후를 이어갈 선수층이 얇다는 우려가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다시 불거졌고요.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역시 데이터 분석이나 과학적 훈련 체계에서 다른 축구 강국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과제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이라 큰 반발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언뜻 보면 이것들도 다 평범한 행정과제처럼 들리지만 축협이 진짜 두려워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거버넌스 개선. 그러니까 협회의 권력 구조 자체를 겨냥한 부분이에요. 왜 하필 이 부분이 위험할까요? 지금까지 축협은 감독을 누가 뽑을지, 그 예산을 어떻게 쓸지를 회장과 소수 측근들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결정해왔습니다. 결정 권한이 소수에게 몰려있으니 책임도 물을 곳이 마땅치 않았고, 그래서 실패해도 누구 하나 확실히 책임지는 사람 없이 다음 사람으로 자리만 넘어가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거버넌스를 뜯어고친다는 건 바로 이 권한과 책임의 구조 자체, 즉 누가 결정하고 누가 그 결과에 책임지는지를 정하는 규칙을 다시 쓰겠다는 뜻입니다. 감독 한두 명 잘 뽑고 못 뽑고의 문제가 아니라 축협 수뇌부가 그동안 누려온 권력의 뿌리를 건드리는 일이라 그만큼 저항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박주호와 이영표의 증언이 현장에서 직접 겪은 생생한 목소리였다면 법원 판단과 국회 기록은 그 미실행정을 공식적인 증거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입니다. 지난 4년을 되짚어보면 축협의 실패는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때도 홍명보 감독 때도 회장이 감독 선임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는 게 법원 판단으로 확인됐고 전력강화위원회는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클린스만 경질, 위약금만 코칭 스태프 목까지 합쳐 100억 원 가까이 나갔고 홍명보 감독은 정식 면접조차 없이 이임생 기술이사와 심야 시간, 동네 빵집에서 나눈 2시간짜리 대화만으로 낙점됐습니다. 나중에 국회에서 이걸 두고 황제 면접 아니면 접대 면접이라는 직격이 나왔을 정도예요. 그런데 축협을 둘러싼 의혹은 감독 선임 과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시계를 좀 더 돌려보면 2021년 정몽규 회장은 규정상 원래는 불가능했던 3선 연임에 성공했는데 이 연임을 승인해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관계자들과 이후 골프를 함께 쳤다는 의혹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졌습니다. 심사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한 사람들을 접대한 모양새였던 셈이죠. 여기에 과거 승부조작으로 징계받았던 축구인들을 기습적으로 사면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며칠 만에 번복한 전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 참패를 계기로 이 모든 해묵은 의혹이 한꺼번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개입 의혹으로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등을 상대로 한 고발 사건이
2024년부터 접수됐는데 2년 가까이 별다른 진척 없이 머물러 있다가 지난 7월 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되면서 수사가 격상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을 증인으로 세우는 청문회를 새롭게 추진 중이고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아예 축구협회 비리제보센터를 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축협을 부패 카르텔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여기에 축협 임원진 상당수가 특정 대학 동문으로 채워져 있다는 학연 카르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요. 이런 배경 위에서 문제의 핵심은 결국 축협 회장을 뽑는 방식 자체가 300명 이내의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이른바 체육관 선거, 즉 간선제였다는 데로 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체육단체의 직선제 전환을 압박했고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축구협회장 직선제 도입을 명시적인 추진 과제로 못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축협은 정몽규 회장. 퇴임 이후에도 기존 간선제 방식 그대로 후임 회장을 선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상급기구인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 논의 자체가 지난 2월 대의원 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를 중이고 6월로 예정됐던 재논의 총회조차 열리지 않았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질타해도 제도적 절차 뒤에 숨어 시간을 끄는 모습. 이게 축협이 지난 4년 내내 반복해온 패턴 그대로입니다. 혁신위가 이 거버넌스 개선을 정면 과제로 내걸었다는 건 결국 정부 혼자서는 뚫지 못하고 있는 이 간선제 구조와 감독, 선임 프로세스를 축구계 인사들의 힘까지 빌려 직접 손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압박이 쏟아지는 상황인데도 정작 위원장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로 차분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출범을 앞두고 그간 현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고민을 담아 대한민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축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나가겠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최희영 공동위원장 역시 신뢰받는 축구인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비전이 수립되고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출범식 전부터 축구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잇따라 만나며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아왔다고 하는데요. 출범식 이후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축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위원과 함께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K축구가 곧 다시 세계 무대 중앙에 당당히 복귀할 수 있다는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격앙된 여론과는 대조적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함이 묻어나는데요. 그만큼 이번 혁신위에 쏠린 기대와 부담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번엔 정말 다를까요? 지난 4년 동안 축협은 위기가 터질 때마다 쇄신을 약속했지만 결국 같은 방식으로 감독을 뽑고 같은 방식으로 회장을 연임시켜왔습니다. 문체부가 클린스만과 홍명보 선임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을 때도 축협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징계 효력이 멈춰버린 전례가 있습니다. 그 틈을 타 정의자는 국민 여론과는 정반대로 대의원 투표에서 압승하며 사연임에 성공했었죠. 이런 전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혁신이 역시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축구계 안팎에서는 혁신위가 권고안을 내놓더라도 축협 일각에서 정관 개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예전처럼 가처분 신청 같은 사법적 절차로 시간을 끄며 장기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규정과 절차를 무기 삼아 시간을 버는 건 축협이 지난 4년 동안 가장 능숙하게 써온 카드였으니까요. 실제로 이번 혁신위원회도 결국 한시적 기구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활동도 끝나요. 강력한 라인업과 정부의 직접 개입이라는 상징성만으로 실제 축협의 뿌리 깊은 구조를 바꿀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번엔 축협 내부 인사들끼리 조용히 덮고 넘어갈 수 있는 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고 축협을 가장 날카롭게 비판해온 당사자들이 감시자로 들어와 있고 국민 여론은 이미 축협에 등을 돌린 지 오래입니다. 앞서 봤듯 대통령의 질타에도 축협이 기존 간선제를 고수하려 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버티기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이번엔 그 버티기를 지켜볼 눈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게 다릅니다.
과거에는 여론이 들끓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졌고 그 틈에 축협은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감시할 사람들이 아예 협회 안으로 들어와 앉아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밖에서 소리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에서 서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결국 이번 혁신위원회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드러날 겁니다. 단선제로 굳어진 회장 선출 구조에 실제로 손을 댈 수 있을지, 감독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바꿀 실질적인 규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도 몇 가지 선언적인 문구만 남기고 흐지부지 될지, 리실 행정의 시대가 정말 끝나는 건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끝날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조만간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4년 뒤 다음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지, 아니면 이번엔 정말 뭔가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 그 갈림길에 지금 한국 축구가 서 있는 셈이죠.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라인업과 정부의 태도를 보면 예전처럼 조용히 넘어가긴 힘든 판이 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축협이 이 압박을 진짜 개혁으로 받아낼지, 아니면 또 한 번 시간을 끌며 버텨낼지, 그 답을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한국 축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